안녕하십니까? 한동훈입니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로 마음 아프신 일 많고 마음고생 많으시죠? 그래도 여러분이 이렇게 든든하게 버텨주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류재화 변호사님이 민주주의의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정치 병폐에 대해서 좋은 강연을 해 주실 거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마음은 가고 싶은데요. 멀리서 이렇게 원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좋은 강연 많이 들으시고 서로 많이 대화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이 힘, 우리의 이 선의가 이 나라를 지켜낼 겁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세종갑에서 방역위원장 맡고 있는 류재화 변호사로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시작 스쿨에서 저한테 좀 주제를 몇 가지 주셨는데, 큰 주제는 대조국제이지만 먼저 지난 대선이 치른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대선에 대한 평가도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다. 사실 저는 대선 평가 많이 하고 싶진 않아요. 이제 그렇게 좋은 기업은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도 별로 안 좋았고 결과도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길게는 평가 안 하고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대선은 2024년 12월 3일 있었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개업으로 인해 치르게 된 계엄대선이었습니다. 맞죠? 네. 계엄대선에서 이기려면 계엄을 막은 후보를 내야 되겠어요? 계엄을 옹호한 후보를 내야 되겠어요? 막은. 근데 우리 후보를 잘못 낸 거죠? 네. 속상. 그중간 사실 거의 그래서 사실 그게 5월 3일이죠? 2025년 5월 3일 저희 전당대회 있었잖아요. 네. 그때 전당대회 끝나면 한동훈 대표 보내드리고 그 민주당 당원 게시판 거기도 단계가 있어요. 당원 게시판에 이제 막 소식들을 사람들이 전해주는데 뭐 축하 분위기라니까요. 뭐 완전히 파티 분위기라니까요. 6월 3일이 아니라 5월 3일 대선은 이미 결정이 났다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 후보였고,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은 그 하고 있는 행태를 봤을 때 비록 우리가 계엄해서 정권을 잃게 됐지만 지난 2022년 대선 이후 민주당이 줄기차게 해왔던 여러 가지 뭐 탄핵 공세, 방탄 행위들, 특검들, 아니면 어떤 자유시장 경제라든가 여기에 반하는 여러 가지 법들 우리가 다 거부권 행사로 막았죠. 그런 세력에게 정권을 헌납할 수는 없었던 거잖아요. 그게 무책임했던 거기 때문에 우리가 탈락된 대통령을 배출한 전남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냈던 것이고, 다만 후보가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못 낸 거죠. 그래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요구를 한 거죠. 한동훈 대표가 요구를 한 거죠. 세 가지 제안을 한 거예요. 이걸 받아들여라. 그래야 이길 수 있다. 본인이 석방운동을 얼마나 뭐 김문수 세 글자가 박힌 티셔츠 입었냐 안 입었냐, 어딜 뭐 가서 손을 들어줬냐, 절을 몇 번을 했냐, 저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내가 할 일을 할 테니까 후보는 후보의 할 일을 해라. 그래서 요구한 거예요. 그 요구 받아들여졌습니까? 아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 떨어졌던 것이고, 정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가 당선돼서 이재명 정권의 보례를 막기 위해 노력했어요. 스라님 마음을 부여잡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엄을 막은 후보를 냈어야 됐고,
뭐 사기 영상이나 뭐 강제단이나 이런 우스꽝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후보로 잘못됐다 손 치더라도 자통당 세력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이를 절연하고 정중히 탈당을 요구할 게 아니라 강제 출당시키고 그런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늘에서 벗어난 정당이라는 걸 만천하에 공표를 해야 이길 수 있었는데 그래야 이길 똥말뚝이었죠. 왜냐하면 후보를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못 냈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길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못했죠. 예, 그래서 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책임이 뭐 누구의 책임이냐 모두의 책임이다. 물론 모두의 책임이죠. 하지만 책임의 경중이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책임을 져야 세력이 친윤. 이 빨가대. 이거는 이제 그 비속어가 아니죠. 왜냐하면 대표님이 쓴 표현이야. 내가 인터뷰 네, 여전히 강의 주류 기득권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은 것이고.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당내 개혁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이제 대중 독재가 오늘 주제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 그 맞서기 위한 우리들의 자세, 태도, 우리의 무기는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 소개 지나갔어요? 그렇구나. 이름 안 맞어요. 어떠칠삼 왕성태 찍은 사진을 넘겨가 주시. 저는 참고로, 복은 자랑을 해야지. 국민 전략기획본부 부본부장을 여기 박상수 위원장이랑 같이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 시절이에요. 이때 신지호 본부장이 신지호 총장이에요. 이때부터 한동훈 대표님이랑 같이 일하기 시작했어요. 인간안보라는 개념으로 큰 칭찬을 많이 네. 여기 세종이 많네요. 한 장 넘겨주십시오. 네. 이거 제가 할게요. 이거 아래 국민 주권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별칭이 납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 입에 안 붙어서 예전에 이재명이 이랬는데 이제는 가게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얘기들 몇 가지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예전에 그 공직선거법 위반 있죠. 허위사실 공표죄 1심 판결 났을 때 기억하세요? 네. 1심 판결에서 굉장히 주형이 나왔잖아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근데 그때 법정 밖으로 나와서 기자단이 인터뷰를 할 때 했단 말이 뭐냐면 현실의 법정은 2번 남았지만 민심의 법정은 영원하다. 그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의 법정은 2번밖에 안 되지만 민심 국민이잖아요. 국민의 법정은 끝도 없이 영원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영원이라는 말을 썼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영원은 함부로 쓰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영원을 쓸 때는 약간 종교적 의미 갖고 써요. 국민을 약간 신적인 존재로 완전한 신적인 존재로 만들고 거기에 따르겠다. 그 외에 신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 이상의 뭐 어떤 법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거기에 따를 필요가 없겠죠. 국민을 신으로 격산시킨 순간이었어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 중에는 굉장히 도발적으로 느껴지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있는 어떤 생각의 씨앗들이 있거든요. 그게 얼마든지 대중 독재로 치달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이상한 사람만 대중 독재하는 거 아니에요. 역사적으로도 독일에서 히틀러 시대에 많은 국민들이 대중 독재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권위주의 정권이라고 하는 뭐 예를 들어서 터키라든가 예를 들어 또 어디죠? 타투하고 또 어디지? 이번에 강연을 이스라엘 네타냐후 이름이 안 떠올려가지고 그때 무슨 내가 어제치사 방송 보니까
그런 데서 대중독재를 하고 있어요. 그게 되게 이상한 행동들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대한민국도 대중독재에 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일환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와 파기를 맞았을 때 무슨 말 했는지 아십니까?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한 한국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민이에요. 그 신적인 존재, 완벽한 흠이 없는 국민의 지지만 받으면 뭘 해도 괜찮아. 물론 그 지지는 100% 지지는 아니죠. 이번에 50% 못 받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지지가 70% 80% 올라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겠지? 그러면 우리 거기에 우리는 그냥 인정해야 되나? 80% 90%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그 민주당 당대변서 때 지지율이 90%에 육박했어요? 그게 대한민국이 됐다고요? 그러면 그 90% 국민의 지지를 받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권, 그 치하는 우리가 존중하고 뭘 하든, 그게 뭐 자기를 막 형사소송법을 막든 뭐 재판중지법을 하든 뭐 대법관들을 뭐 1000명으로 증언을 하든 뭘 하든 그건 다 존중돼야 마땅한 것인가? 지금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민주권 정부는 이재명 정권의 핵심 아젠다고 통치 기반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통치 기반이 뭐였어요? 봉정과 상식이었죠. 법치주의였죠. 그 법치주의가 언제 깨졌습니까? 법치주의라는 것은 나한테 적용되는 법의 잣글을 남한테 똑같이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공정이고 그게 상식이잖아요. 이게 김건희 여사한테 적용이 안 됐죠? 그래서 공정과 상식이 허물어졌죠? 네. 통치 기반이 무너지는 법치주의라는 통치 기반이 무너지는 순간 그 정권은 허물어져요. 비록 결국 계엄 때문에 탄핵됐지만 이미 김건희 여사 문제에서 본인이 팔이 안으로 굽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통치 기반을 대통령을 만들어줄 통치 기반을 상실했고 그래서 정권이 무너진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재명 정부의 핵심이 국민주권 사상이에요. 그러면 그 국민주권 사상, 국민주권 정부라고 하는데 그 국민주권 정부를 우리가 맞서려면, 상대하려면 그 국민주권이라는 사상 자체의 핵심이 뭔지를 알고, 그 허점이 뭔지를 알고 그걸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공격하는, 말하자면 전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연은 어떻게 하면 이재명 정부의 통치 기반을 허물 수 있을지, 그 통치 기반은 대체 무엇이며 그 허점은 어디인지, 위험성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내용, 알기 위해서 이번 강연을 꾸몄습니다. 이 국민주권이란 말은 우리 헌법에도 등장합니다. 헌법 1조 2항이에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멋있는 말이잖아요. 여기 반대하시는 분 없잖아요. 저게 국민주권이에요. 여기에 반대할 수가 없어요. 멋있는 말이죠. 그리고 예전에 헌법재판소 결정날 때 4월 4일날 결정 났거든요. 그때 기억나세요? 8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대체 몇 명이 탄핵 인용이고 탄핵 기각이고 뭐 각하 결정인지 막 논란이 분분했어요. 왜 이렇게 안 나지? 4대4 기각되는 거 아니야? 뭐 왜 이렇게 안 나지? 5대3으로 지금 여기 교착 상태에 빠진 거 아니야? 아니야. 할 때면 될 거야. 여러 가지 논란이 분분했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국민의힘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지만 위헌이고 불법인 계엄을 했는데 탄핵돼야 마땅하지. 저 탄핵 찬성했으니까 저도 고통스럽지만 아닌 건 아닌 거니까.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아닌 것도 기라고 하는 순간 내로남불하는 민주당이랑 뭐가 달라요? 아닌 건 아닌 거지. 그러면 우리 스스로보다 당당해야 너의 내로남불을 지적할 수가 있는 거지. 대충 덮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그냥 단순한 허물이 아니라 계엄이라는 세상에 어딜 국내에 대표하는 국회에 총을 들고 군합발을 찍고 가요.
그 상상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갑자기 또 상상이 나다가 그런데 결정이 안 나는 거예요. 결정이 안 나니까 나라의 혼란은 더 심해지고. 그쵸? 네.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아니 저 헌법재판관 분들은 우리가 표를 주고 뽑지도 않았잖아요. 서출내지 않은 저분들의 결정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목맬 수밖에 없는가? 아니 모든 권력은 국민한테 있다면서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무력하게 저 나으리들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지? 그런 생각 저는 했거든요. 너무 주권자로서 무력하고 그러니까 주권자로서 무력하기 싫고 주권자로서 내가 내 힘을 발휘하고 싶다. 그런 사람 했어요. 저기 헌법재판관 다 못 믿겠고 국회 아이고 거기서 맨날 탄핵하고 특검하고 또 거부권하고 그런 도돌이표 정부 기억나시죠? 네. 뭐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저런 이 행정 그리고 계엄도 해버려. 아니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다 우리가 표를 줬든 표를 주지 않았든 우리를 대표해서 말은 내려가고 뽑아놓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쌈박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도 못 내. 그러니까 주권자로서 되게 무력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언더치산 나와서 논문만 하고 있는 제가 힘이 빠지고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로 이 상황을 좀 바꿀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상황을 보세요. 대통령 세상에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을 저지하겠다고 경호처를 동원했고 서부지방법원을 뒤집어버리겠다고 폭동이 일어났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최근에는 법원에서 납작 엎드려가지고 이재명 당시의 후보의 재판을 연기를 하더니만 이제는 아예 그냥 아예 안 하겠대요. 우리가 믿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딱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세계 경제 내비기고 독재국가에서 민주국가로 발돋움한 이 대한민국이 우리 선배님들과 우리가 함께 읽어온 지금의 대한민국이 허물어져 버릴 거예요. 이거 누가 이렇게 세워야 돼요? 국민이 이렇게 세워야 되죠. 근데 국민이 이렇게 세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헌법재판소 결정만 오매불만 기다린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국민이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개혁. 하 대표님은 그 열망을 이해를 하신 거예요. 이 무너진 상황을 일으키려면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을 어떻게든 다시 이 국가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시켜야 하고 그 수단은 개헌이다. 근데 개헌은 항상 기득권들이 막거든요. 왜냐하면 판을 뒤집어 엎는 거기 때문에 기득권들이 막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의 스스로의 희생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희생을 얘기를 했죠. 입니다죠. 근데 그때 누가 개헌을 막았어요?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대표였던가? 막았어요. 개헌 내란 중심이 원자로. 그렇게 국민들의 의사를 중요시하던 분이 그때는 국민들 의사가 표출되는 걸 꺼려했어요. 왜냐? 판이 흔들리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전히 이 대한민국은 주권자들이 우리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엄청난 그 답답함과 갈증을 느끼고 계세요. 내가 뭐야? 내가 뭐 말로는 주권자인데 내 주권은 어떻게 뭐 국가의사결정의 과정에 반영도 안 되고 하다못해 이놈의 국민의 힘에도 내 생각이 반영이 안 돼. 국민이면 진짜 주인은 당원이라는데 그래서 제가 당원 주권 하거든요. 근데 웬걸 주인은 우리 당원이 아니라 누구야? 따가지 않고 107명밖에 안 되는 국회의원들이 쑥닥쑥닥해서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만들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야 되나요?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해당이에요. 하여튼 당원당규상 그래요. 당원당규상 의원총회에서 앞으로 탄핵에 대해서 탄핵의 정당성과 부당성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해당행위야? 이러면 우리는 얘기도 못해요. 이 당의 진정한 주인이 당원이 맞습니까?
성경 맞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이게 누구예요? 들러리고 도구예요. 동원의 대상이에요. 여기에 반기를 드는 분이 한 대표님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국민으로서, 당원으로서 답답하시죠? 네. 이거 산정이에요. 제가 참고를 줍니다. 왜냐하면 그 답답함이 대중 독재로 이어지거든요. 그 참 아이러니. 우리가 꼽은 정치 엘리트 기득권들이 우리 얘기를 안 들어. 우리의 요구에 반응을 안 해요. 우리의 의사라요 반해서 배임을 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결국 내 주권을 주장할 수밖에 없고 내 당원권을 주장할 수밖에 없고 내 뜻을 제발 좀 들어 먹어라. 내 목소리를 좀 제발 들어라. 이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중 독재가 태동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 조성되는 거예요. 예전에 잠깐 옛날 얘기할게요. 예전 중세시대 때는 주권이라는 거예요. 주권이 뭡니까? 주권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권리거든요. 주인 주자 써요. 근데 그 주권 중세시대에 누구한테 있었어요? 신하한테 있었어요. 내 삶의 주재권, 내 삶의 통치권, 내 삶의 소유권 다 나한테 없었어요. 신한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이 누구한테 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줬어요? 왕한테. 왕권 신수석. 그게 군주주권론이에요. 그러다가 신민혁명을 맞았고 그러면서 사회가 근대사회로 넘어갔죠. 그러면서 주권의 소재지가 신이 아니라 국민으로 왔어요. 이게 국민주권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국민이 스스로 자기를 통치하고 자기를 지배하는 그런 제도, 시스템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잖아요. 여기 자기 삶의 주인공이 자기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 종기적은 여전히 내 삶의 통치권과 주재권이 있는 것을 신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데 그게 신한테 있다가 핑세만 왕이 하다가 이제 신한테 있는 것도 아니야? 우리가 가질 거야. 이렇게 국민주권으로 왔어요. 시민혁명을 통해서. 그런데 국민주권에는 두 가지가 또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그 주권은 우리한테 주권이란 뭐냐면 우리가 갖고는 있지만 우리 모두가 갖고는 있지만 각각 개개인의 것은 아니야. 우리 여기 모인 100분 우리 모두의 어떤 주권이라는 그런 어떤 뭉게뭉게하는 그런 어떤 권리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마치 아파트 공유하듯이 공유할 뿐이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복잡해요. 되게 복잡한 자연스럽지 않은 사고인데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주권이라는 건 내가 혼자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는 있지만 행사를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모두의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행사를 대신 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한테 내가 주권의 소지자인 건 맞으니까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게 투표예요. 그래서 국민주권, 이걸 나시용 주권론이라고 하는데 이 국민주권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주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주권이란 개념 자체가 나한테 완전 속해 있지 않아. 그게 일부를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공유지분권처럼. 그러니까 당연히 대표자가 필요한 거고 대표자가 똑똑한 대표자가 우리 여기 100명의 공동의 이익은 무엇이야 이걸 상상을 해요. 상상을 하면서 자기가 대신 권리를 행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잘 못하면 투표를 견제하고 또 그 뽑힌 사람들끼리 서로 견제하고 서로 균형을 잡도록 힘을 분산하는 권력 분립이 생긴 거죠. 지금 우리한테 익숙한 체제죠. 대의민주주의.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핵심은 주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나한테 전적으로 속해 있지 않다. 내가 온전히 행사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전제로 해요. 이상하죠. 뭔가 이상한. 이게 되게 타협적인 방식인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는 우리한테 있지도 않았어요. 원래 신한테 있었던 거잖아요. 신한테 있던 거를 국민한테 돌려주고 다만 행사는 예전에 왕이 하듯이 우리 대표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왕은 신으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투표로서 정당성을 부여해 준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이게 국민주권. 근데 인민민주주의가 있어. 이건 뭐냐면 아주 상식에 부합한 얘기야. 주권 나한테 있고 내가 다 행사할 수 있어. 시트라죠. 내가 행사할 수 있는데 내가 우리 대표를 뽑아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전체 공동체 일을 우리가 그때마다 매번 할 수가 없으니 현실적으로 대표를 뽑을 수밖에 없는 거야. 대신 그 대표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내 뜻에 따라야 돼.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말에 안 들으면 소환할 수 있어야 돼. 그게 기속과 통제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게 인민민주주의입니다. 훨씬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주권자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주권자로서의 무력함이라도 안 느껴도 되잖아요. 근데 역사는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 둘 다 여기저기에 이제 더 펼쳐지게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거로 대통령과 국회를 뽑고 국회의원은 우리의 뜻에 상관없이 자기가 생각하는 공익이 무엇인지 봐서 행동하게끔 헌법에도 정해져 있어요. 국민의 뜻에만 전적으로 따르지 마라. 왜냐하면 국민들은 주권자이긴 하지만 행사는 너한테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 네가 우리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이 좋은지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해라. 이게 지금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죠. 얘가 말을 안 들어. 저희 국민을 위해서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그 우리의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데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정치적 이익과 자기의 방탄을 위해서 막 권리를 행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임이즘 회사까지. 지금 진짜 웃긴 게 그걸 하는 대표적인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거든요. 당시 민주당에서. 근데 사법에서는 주주의 권리를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정치적으로는 자기 방탄하라고 우리가 펴줬나요? 아니잖아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사람도 그러라고 펴준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주권을 위임해준 우리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대리 문제입니다. 에이전시 트러블. 이 대리 문제가 발생하고 이게 극심해지면 국민이 어떻게 되냐면 저 기득권들, 저 정치 엘리트들 우리 얘기는 하도 안 듣네. 자기들끼리만 하지.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주권적 효능감이 떨어지고 내가 뭐야? 난 그냥 들러리야? 표주는 기계인가? 표주는 도구인가? 내가 뭐야? 당원 맞아? 표주는 도구인가?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불만이거든요. 그런 불만이 극심할 때 바로 백마 타고 온 초인이 옵니다. 백마 타고 온 초인이 와요. 그 백마 타고 온 초인은 이재명 대통령 같은 외양을 띌 수도 있지만 천사 같은 모습을 짓고 이재명 대통령 민날 천사처럼 생겼던 백마 타고 온 초인은 굉장히 그럴듯한 모습으로 와요. 달콤한 모습으로 와요. 그리고 그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뭐야?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합니다. 민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당신들이 최고예요. 당신들이 지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너무너무 답답하셨죠? 제가 그 답답함 풀어드릴게요. 뭔가 응어리가 좀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그 사람은 얘기해요. 저 정치 엘리트들, 우리 대표라는 사람들,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다 자기들 기득권 밖을 챙기는 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똑같은 얘기를 우리 국민의힘에 빗대서 해볼까요? 지금 국민의힘을 주름잡고 있는, 당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친윤 의원들, 우리 당원들의 의사를 대표하고 있습니까? 당원들이 미리돼서 자기들의 기득권만 챙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드디어 대중 독재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 마음이 있다니까요. 솔직히 있다니까.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어. 왜냐? 지금 너무 타락했거든요. 우리가 대표들이 우리 세금으로 활동하고 일하면서 우리의 의사를 반영을 안 하고 우리를 국민 전체를 다 도구화시키고 당원들 전체를 다 도구화시켜요. 든노리를 만든단 말이에요. 이걸 누군가 나와서 해소해줬으면 좋겠는 바람이 없냐고요. 있어. 맞아. 그게 옳든 그르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기독권에 대한 혐오와 이미 이 만들어진 시스템에 대한 혐오, 불만 이런 것들을 부추겨요. 열받아. 그렇지, 열받았지. 저 법원이 하는 짓 봐라. 저 재판 당한다. 아이고 열받아. 저거 다 물려버려야지.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뭐래? 혜택을 발구멍을 주는 거예요. 현금 줄게. 좋지. 현금 주는 사람 세상에 어딨어? 25만 원씩 다. 그래야지. 아니 너무 이 독재자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제가 독재를 표해서 우리가 독재라는 안 좋은 인식을 가져서 그렇지. 이 사람이 이 누군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누군가가 와서 내가 가지고 있던 가려운 돈을 막 긁어주고 돈도 주겠대. 좋은 사람이야. 그 생각이 안 들겠네요. 지지하고 싶지 않아요? 지지할 것 같아. 저도 우리가 지지합시다 이런 대중독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기가 막히게 그걸 잘해요. 기가 막히게 우리의 불만을 캐치해가지고 그걸 긁고 기가 막히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 달콤한 것들을 던져줘요. 지지율가 올라가는 거. 90%까지 올라갈 수 있죠? 엄청 높은 지지.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이제까지 난 뭐 들러리야 뭐야 이러다가 저렇게 90% 지지를 할 정도면 얼마나 주권자로서의 효능감이 올라가 있어요. 그렇지. 이야말로 국민 주권자인 거야. 전 민주당에서 온 게 아닙니다. 그게 이 시대의 정신을, 이 시대의 가려움을 포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지점이에요. 그게 바로 너무너무 위험한 지점이에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권적 효능감이 상승해서 행복하고, 주권적 효능감이 상승하면 다시 그 독재자한테 표를 주게 되고, 그 독재자는 더더욱 국민 뜻이 정말 중요합니다 할 거고, 이게 순간의 고리를 그리겠죠. 강화될 거예요. 그러면서 지지율은 점차 올라가고 우리는 히틀러 시대로 가겠죠. 그때 그랬거든요. 여러분은 이런 세상을 꿈꾸지 않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원하시잖아요. 이런 세상을 꿈꾸면 안 될 것 같나요? 네. 그게 왜 그럴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대중독재는 치명적인 위험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수결 원리를 결국 하게 되거든요. 다수결 원리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 법학에서 다수결의 원리를 배울 때 여러 가지 자체 조건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수가 바뀔 수 있어야 되고, 그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평등해야 되고, 그리고 소수가 자기 의견을 푸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보장돼야 되고,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되게 공정하게 정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당대표 선거한다는데 나경원이의 비구현을 선택해요. 다수결이에요. 이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수결 원리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는데 대중독재는 그거 싹을 무시합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쪽수가 많으면 이기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90%의 지지율이 육박했다고 쳤을 때 10%에 남은 10%는 소수잖아요. 약자무. 이 소수 억압하는데 거리낌이 없어요. 짓밟아요. 심지어 우리 한동훈 대표님 지지했던 지자분들은 당연히 소수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물며 다수면 이건 뭐. 그러니까 아까 잘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은 사실은 내가 주권자로 행복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독재를 위한 수단, 도구로 전락하는 거죠. 근데 묻지 못하요. 본인이 전락한 줄도 몰라. 이 무한 그 악순환의 루프에 빠져버리면 나는 뭔가 내가 원하는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복한 사람은 독재자 한 명이에요. 나머지는 본인이 불행해지는 줄도 모르고 그 사슬 안에서 허우적댈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대중 독재의 위험함입니다. 이 위험함이 근본적으로 어디서 나오냐? 참고로 대중 독재를 하면 가장 큰 문제가 또 하나 뭐냐면 그런 식으로 쟁점도 탕진할 거 아니겠어요?
돈이 필요하니까 국채를 계속 발행하고 국가 부채가 올라가면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국채 이자가 높아지고 이자가 높아지면 재정 부담이 커지는 거거든요. 국가 재정이 거덜나면 국가 미래가 흔들리죠. 그러니까 결국 행복은 한데 점점 망하는 길이 가는 거예요. 제가 하나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 어떤 거랑 가냐면 이런 걸 한대요. 예전에 실제로 제가 생물학 시간에 배운 건데 공장지대에서 나비들이 있어요. 흰색 나비랑 까만색 나비가 있었는데 공장지대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매연이 많으니까 시커멓잖아요. 전체적으로. 까만색 나비가 천적같이 안 잡아먹혀요. 안 보이니까. 흰색 나비만 자꾸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선택, 내추럴 셀렉션이라고 해서 계속 까만색 나비만 남게 돼서 결국 까만색 나비만 번성하게 돼요. 그게 대중독자랑 좀 비슷한데. 근데 그러다가 환경이 바뀌어요. 공장이 철수했어. 그럼 하얘지겠죠? 그럼 그때부터는 까만색 나비가 죽어라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멸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얀색 나비와 까만색 나비는 공존해야 돼요. 그게 생물학적 다양성의 중요한 그야 지속 가능이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대중독재는 그 지속 가능성을 말소시켜요. 그러면 대중독재는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정말 뭐 나도 그런 그 백마타 본 초인이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얘기 좀 듣고 떨거지들 다 청산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 다 있잖아요. 네. 그 마음이 왜 위험하냐. 우리도 완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민민주주의, 대중독재의 전제는 뭐냐면 우리도 완전해. 주권자는 우리는 무결해. 완전 무결해. 그리고 우리가 뽑은 그 사람도 완전 무결해. 이걸 전제. 근데 인간은 그리고 우리가 뽑은 그 사람은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깔려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뽑은 대표가 허튼 짓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내 결정하는 대로 네가 따라라고 대표자한테 요구하지 않고 투표를 해서 그 사람을 뽑고 당신 한번 잘해보세요.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난 당신도 못 믿겠으니까 권력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나눠서 서로 견제하고 서로 균형 잡히게 권력을 나누세요라고 하는데요. 불신에 기반한 철학, 불신에 기반, 인간에 대한 인간은 불완전하다라는 그런 생각에 기반한 철학이 자유민주주의고 인간은 완벽해, 주권자는 전지전능해 라고 생각하는 그 사상에 기반한 제도가 인민민주주의고 대중독재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우리 완벽한가요? 아니요. 한동훈 대표님도 본인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완벽해요. 완벽해 보이지? 하지만 한동훈 대표님 본인 스스로는 자기는 나는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스스로 항상 성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완벽해 보이는 거예요. 점점. 반성을 안 하고 성찰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이상한데? 이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 스스로 나는 그 낙관적 비관주의랑도 연결돼 있어요. 완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서로 아웅다웅 부대끼고 서로 힘을 합쳐가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 비관적 낙관주의, 낙관적 비관주의. 그러니까 나와 우리 모두에 대한 거기에는 사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독재자가 재관되면은 많이 분들 이제 불신하실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님이 오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한동훈 대표님도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또 다른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그 정신세계 그거를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자는 얘기밖에 안 돼요. 우리는 달라야 돼요. 서로에 대한 건강한 불신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중독재에 맞서는 동료 시민의 무기는 뭐냐? 대중독재 그러면은 우리가 건강한 무신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시스템에 그냥 맡겨두면 된다? 아니요. 시스템은 이미 무너졌어요. 법안에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어졌습니다. 우리 헌법 8조 4항에 보면 정당 해산 제도가 규정되어 있어요. 그게 방어적 민주주의를 규정한 조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헌법의 자유 기본적 질서에 어긋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리 민주주의 하라고 해도 없애버린다 이거예요. 민주주의의 적에 대한 방어예요. 자기 방어.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 지명을 했고 대법관 30명이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그런 역할을 할까요? 결국 누가 나지합니까? 국민이.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건강한 불신을 하고 있고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내가 완벽하지 않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 거야. 라고 이렇게 그리고 스스로 난 완벽하니까 공부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이렇게 와서 뭔가 대화를 하고 소통하면서 우리의 결속력과 우리가 뭐가 더 바람직한 세상인지 고민해가는 분들. 그 분들의 결합.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한동훈 대표님 계시죠. 그 모임이 수를 확대했을 때 결국 저 독재자로 치닫고 있는 그 대중 독재의 그 강한 물결을 막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고 우리가 똑같이 하겠다 그러면은 결국 누가 더 안 좋은 세계로 더 빨리 가냐 이거 경쟁하는 거와 다름이 없어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겸집된 힘 그리고 아까 행동원 대표님이 그 말씀하셨죠. 많이 대화하셨으면 좋겠다. 선의를 가진 분들이 서로 많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그 결집된 힘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를 우리가 맞서서 이기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차지했으니까 우리 뜻대로 기득권 혐오하고 그 다음에 뭐 포퓰리즘하고 그래야겠어요? 아니죠. 우리의 번화를 스스로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님 그 말씀도 하셨거든요. 번화를 아껴야 돼요. 대통령의 개헌, 비상개헌 선포권은 그 절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위법해도 안 되지만 힘은 아껴야 돼요. 탄핵소추권, 특권 발의권, 이 민주당의 그 입법 폭주 할 수 있죠.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절제해야 돼요. 그렇게 그 절제를 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완전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절제를 하면서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권한을 행사하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라면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저 막강한 아래로부터의 독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세력에 맞서서 우리가 이기려면 결집되고 우리가 더 스스로의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하겠다고 제일 앞에 서 있는 분이 한동훈 대표님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제 강의는 마치고요. 미리 받아놓은 질문 중에 제가 몇 개를 골라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